항상 배움을 갈구하고 그 세상에 숨겨진 작동 원리에 호기심을 느끼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된 연구를 향해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해볼 자료는 2016년 신경정보 처리 시스템 학회, 흔히 우리가 닙스라고 부르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학교 그 EPFL의 미카엘 데페라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이죠. 맞습니다. 제목이 빠른 국소 스펙트럼 필터링을 이용한 그래프상의 합성곱 신경망입니다. 제목에 꽤 무거운 단어들이 꽉 차 있죠. 네, 처음 들으면 약간 압도될 수 있는 제목이긴 합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의 오늘 핵심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미지나 음성 인식에서 이미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던 기존의 합성곱 신경망, 즉 CNN을 어떻게 소셜 네트워크나 인간의 뇌구조 혹은 복잡한 텍스트 관계망 같은 불규칙한 그래프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네, 맞아요. 그들이 이뤄낸 혁신적인 수학적, 구조적 돌파구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왜 2016년에 이 논문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인용되는지 그 배경이 명확해집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려는 현실 세계의 핵심 데이터들을 떠올려 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들은 아주 반듯한 바둑판 모양의 격자, 그러니까 그리드 형태로 픽셀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예쁘게 정렬되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 더 많은 그리고 더 복잡한 정보들은 그런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격자 안에 예쁘게 담기지 않거든요. 아, 확실히 그래요. 수십억 명의 유저가 서로 팔로우하고 리트윗하며 얽혀있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나 신약 개발을 위해 분석해야 하는 단백질과 유전자의 3차원적 상호작용 네트워크? 혹은 전 세계 물류가 이동하는 거대한 항공통신망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이터들은 전부 점과 선으로 이어진 그물망, 즉 그래프 형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노드와 그들을 연결하는 간선, 엣지로 이루어진 고차원적이고 불규칙한 비유클리드 영역의 관계망입니다. 딥러닝, 특히 CNN이 이미지 인식에서 기적 같은 성과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이 거대하고 복잡한 현실 세계의 진짜 메인 데이터인 그래프 앞에서는 오랫동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논문이 그 격차를 메우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격자에서 그래프로 넘어가는 것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AI 연구자들을 괴롭혔던 난제였는지 그 문제의 본질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기존 CNN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겁니다. 아주 규격화된 정사각형 타일들이 깔려있는 바닥 위로 일정한 크기의 돋보기를 들고 질서정연하게 한 칸씩 이동하며 훑고 지나가는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네, 이 돋보기가 바로 CNN의 필터잖아요. 격자 구조에서는 타일의 모양과 간격이 완벽하게 일정하니까 돋보기로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움직이는 이동 연산이 수학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전체를 훑으면서 이미지의 모서리나 질감 같은 로컬 패턴에 기가 막히게 추출해내는 거죠. 기존 CNN의 핵심 요소인 공간적 이동성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어디로 필터를 이동시키든 주변 환경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강력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완벽한 돋보기를 그래프 구조로 가져오면 상황이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프에서는 어떤 중심 노드는 이웃이 100만 개일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노드는 이웃이 딱 한 개뿐일 수도 있거든요. 아, 이웃의 숫자가 막 제멋대로네요. 네, 이웃 노드와의 기하학적 거리도 다르고 연결망의 형제도 제각각이죠. 이런 불규칙한 지형에서 기존에 쓰던 규격화된 돋보기를 똑같이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적으로 균일한 이동 자체를 정의할 수가 없겠네요. 돋보기를 한 칸 옆으로 옮겼더니 갑자기 타일 바닥이 산악지대로 변해버리는 꼴이니까요. 맞습니다. 아예 연산이 성립을 안 하는 거죠. 당연히 기존 연구자들도 손 놓고 있진 않았을 텐데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나요? 크게 두 가지 갈래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 접근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산악지대 같은 그래프 위에서 어떻게든 직접 돋보기를 들이대보려는 시도였죠.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한 거군요. 네, 하지만 각 노드마다 이웃의 크기와 위상이 너무 달라서 범용적으로 작동하는 가중치 행렬을 만드는데 번번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주도권은 곧 두 번째 방식인 스펙트럼적 접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스펙트럼적 접근요? 네, 야니 글루큰 교수 연구실에 조한 브루너 등이 이끌었던 초기 연구가 대표적이죠. 스펙트럼적 접근이라면 공간 자체에서 돋보기를 움직이는 걸 포기하고 데이터의 관점을 아예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해서 추리하자는 아이디어군요. 정확합니다. 공간에서의 합성굽 연산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단순한 곱셈으로 변환된다는 합성굽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는 아주 중요한 수학적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프 라플라시안이요? 네, 쉽게 비유하자면 이 행렬은 데이터나 신호가 복잡한 네트워크를 따라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지형의 굴곡과 에너지의 흐름을 수학적인 지도로 그려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지형도 같은 거네요. 맞아요. 이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고유값 분해해서 얻은 고유 벡터들을 마치 기존 신호 처리의 풀이의 기자처럼 사용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우아하게 들리는데요. 데이터의 파동을 분석해서 필터링을 하겠다니요? 그런데 왜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거죠?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컴퓨팅 자원의 한계, 즉 연산 복잡도 문제였습니다. 연산이 너무 무거웠나요? 네. 스펙트럼 필터를 적용하려면 엄청난 크기의 기조행렬을 곱해야 하는데 이 과정의 연산 비용이 노드 개수의 제곱, 그러니까 비고 n제곱에 달했습니다. M제곱이요? 와... 만약 노드가 10만 개인 페이스북 데이터라면 연산량이 100억 번 단위로 뛰어오릅니다. 수백만, 수천만 노드가 기본인 현대의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비고 n제곱이라면 데이터가 커질수록 연산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딥러닝 모델을 깊게 쌓는 것조차 엄두를 못 냈겠네요? 그럼 두 번째 단점은 무엇이었나요? 공간적 국수성을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CNN이 강력한 이유는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눈, 코, 입처럼 특정 좁은 지역의 로컬 패턴에 집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돋보기로 일부분만 보니까요. 그런데 초기의 스펙트럼 필터는 주파수 영역에서 조작을 가하다 보니 다시 공간 영역으로 가져왔을 때 필터의 영향력이 그래프 전체로 줄줄 새어나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빛이 사방으로 퍼져버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하고 있는 EPFL 연구진이 이 거대한 수학적 장벽, 그러니까 연산량의 폭발과 통제되지 않는 필터 문제를 어떻게 우회했는지 살펴보죠. 네,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죠. 그들은 앞서 말한 그 끔찍하게 무거운 풀이의 기저와 고유값 분해를 완전히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아주 클래식한 수학 도구 하나를 딥러닝의 세계로 소환해오죠. 맞습니다. 바로 체비셰프 다항식입니다. 전문가님, 이 복잡한 수식의 디테일을 우리가 다 파고들 필요는 없겠지만 이 다항식을 썼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마법을 부린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체비셰프 다항식을 근사치로 활용함으로써 엄청나게 비싼 행렬의 고유값 분해 과정을 아예 생략해버렸다는 겁니다. 아예 생략을 했다고요? 네, 데이터를 굳이 무거운 주파수 도메인으로 완전히 넘겼다가 다시 가져올 필요 없이 단순히 그래프 라플라시안 행렬을 우리가 원하는 차수 K만큼 거듭 제곱하는 순환 공식만으로 스펙트럼 필터링과 완벽하게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무거운 번역기를 거치지 않고도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지름길을 찾아낸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 그러니까 필터가 새어나가는 문제와 연산량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체비셰프 다항식이 가져온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엄격한 국소화입니다. 다항식을 정확히 K차수까지만 전개해서 필터를 만들면 이 필터의 영향력은 중심 정점으로부터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K단계 이내의 이웃들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오, 필터가 새어나가지 않네요. 네, 더 이상 그래프 전체로 힘이 안 새어나가죠. 마치 중심 노드 주변에 반경 K짜리 보이지 않는 단단한 유리돔을 씌워서 딱 그 안에서만 돋보기가 작동하도록 가두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진짜 돋보기가 생겼네요. 네, 이는 기존 CNN이 3곱하기3이나 5곱하기5 같은 특정 크기의 로컬 패치만을 들여다보는 성질을 그래프 위에서 100% 재현해낸 겁니다. 돋보기의 크기를 K라는 변수 하나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연산형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태비셰프 다항식을 쓰면 연산 복잡도가 기존 비고 n제곱에서 비고 k2, 그러니까 필터 크기 k와 그래프의 간선수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논문에 나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잠깐, 만약 모든 노드가 서로 빽빽하게 전부 연결된 네트워크라면 간선의 수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러면 이 공식도 결국 무용지물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만약 완전 연결 그래프라면 간선의 수가 n제곱에 가까워지니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연구진이 노린 현실 세계의 본질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현실의 대규모 그래프 데이터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매우 드문드문 연결된 스파스한 특성을 가집니다. 아, 스파스하다. 네, 소셜 네트워크를 예로 들면 전 세계 유저가 20억 명이라도 한 사람이 맺고 있는 친구 관계는 평균 수백 명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단백질 구조나 인용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무리 거대한 네트워크라도 개별 노드 입장에서 뻗어나가는 선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실 데이터에서 간선의 총 개수는 사실상 노드의 수 n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체비셰프 근사를 사용한 이 필터의 전체 연산 시간은 데이터 크기 n에 대해 완벽한 선형 복잡도를 달성하게 된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n제곱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래프 인공지능을 드디어 선형 복잡도라는 뻥 뚫린 고속도로 위로 올려놓은 이 논문 최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행렬을 메모리에 전부 올릴 필요가 없으니 메모리가 한정된 GPU 환경에서도 병렬 처리를 통해 펄펄 날 수 있게 된 거네요. 체비셰프 다항식으로 필터 문제는 아주 우아하게 해결했습니다. 네, 완벽했죠. 그런데 전문가님, 기존 CNN이 이미지 처리에서 강력한 성능을 내는 건 단지 이 돋보기 필터 덕분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핵심이 있죠. 네, 이미지를 처리하면서 해상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가장 핵심적인 정보만 압축해서 남기는 풀링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삐뚤빼뚤한 그래프에서는 이 압축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격자 구조에서는 그냥 2 곱하기 2 픽셀을 네모나게 묶어서 가장 큰 값 하나 남기면 그만이었지만요. 그게 바로 이 논문의 세 번째 핵심 기둥인 그래프 코스닝 단계입니다. 코스닝이요? 네, 코스닝, 즉 촘촘한 그래프를 점점 거칠고 듬성듬성하게 묶어내는 과정이죠. 연구진은 불규칙한 노드들을 압축하기 위해 그라클러스라는 닫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도입했습니다. 그라클러스. 이 알고리즘은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정교화된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탐욕 알고리즘 형태로 아주 빠르게 수행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원리는 직관적이에요. 100명의 사람이 있는 파티장이라고 치면 서로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누는, 즉 연결성이 아주 높은 두 사람씩을 짝지어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어주는 건가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서로 가까운 노드들을 쌍으로 묶어서 하나로 합치면 그래프 전체의 기하학적 구조나 정보의 흐름은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노드의 총 개수는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 절반으로요? 네, 그 다음 레이어에서 또 절반으로 줄이고요. 이렇게 다중 해상도를 가지는 그래프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것이죠. 2명씩 짝을 지어서 압축해 나간다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또 현실적인 골칫거리가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걸까요? 사람들을 짝지을 때 총 인원이 홀수면 반드시 한 명은 짝을 찾지 못하고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짝 없이 덩그러니 남는 노드, 즉 싱글톤이 발생할 텐데 그냥 버리나요? 아니면 억지로 아무하고나 묶나요? 네, 컴퓨터 시스템, 특히 GPU는 이런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배열 구조가 꼬여서 연산 속도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지점이 바로 연구진이 직면했던 가장 성가신 엔지니어링 문제였습니다. 만약 싱글톤 노드들을 그냥 방치하면 그래프의 압축 구조가 불규칙해지고 결과적으로 메모리상에서 데이터를 일정하게 읽어들이지 못해 병렬 연산의 효율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끔찍하네요. 그래서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천재적이면서도 단순한 트릭 하나를 고안해냅니다. 바로 가짜 노드 트릭입니다. 가짜 노드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짝을 못 찾고 혼자 남은 싱글톤 노드 옆에 실체는 없지만 자리만 차지하는 허수아비 같은 노드를 인위적으로 생성해서 억지로 짝을 맞춰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마치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상상해보면 일정한 속도로 물건이 줄지어 들어오는데 갑자기 빈 공간이 생기면 기계의 리듬이 깨져서 오작동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빈 상자를 일단 채워 넣어서 컨베이어 벨트의 전체 규격을 강제로 유지하는 것과 같군요. 훌륭한 통찰입니다. 정확히 그 원리입니다. 연구진은 짝을 찾지 못한 싱글톤 옆에 연결선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담겨 있지 않은 가짜 노드를 생성합니다. 아, 텅 빈 노드를요? 네. 그리고 이 가짜 노드에는 필터링 연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인 값, 즉 0을 채워 넣습니다. 0을 채워 넣는다. 네. 이렇게 빈 상자를 끼워 넣어 모든 노드가 예외 없이 두 개의 자식 노드를 갖도록 강제하면 전체 그래프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균형 이진 트리 구조로 재배열될 수 있습니다. 구조가 통일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균형 이진 트리가 완성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던 다차원의 불규칙한 그래프 노드들이 마치 1차원의 음성 신호 데이터처럼 컴퓨터 메모리상에 일렬로 아주 가지런하게 정렬됩니다. 아하. 현대의 GPU 아키텍처는 이렇게 규칙적이고 연속적으로 배열된 메모리를 뭉텅이로 읽어들여 연산하는 데 극도로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결국 이 가짜 노드 트릭 덕분에 그 복잡다단한 그래프의 풀링 작업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1차원 풀링 연산과 다를 바 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리 지저분한 데이터라도 컴퓨터 하드웨어가 가장 소화하기 좋은 형태로 깔끔하게 위장시켜서 넘겨준 엔지니어링의 완벽한 승리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이론과 수학적 해결책은 정말 우아하고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공지능 논문은 실제 데이터 위에서 결과로 증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구진이 자신들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실험들을 진행했나요? 연구진은 두 가지 주요 실험을 통해 자신들의 모델을 가혹하게 테스트했습니다. 첫 번째는 딥러닝계의 헬로월드라고 불리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입니다. 0부터 9까지 손으로 쓴 숫자 이미지들을 분류하는 과제죠. 잠깐, 엠니스트는 이미 격자 구조의 이미지 데이터잖아요? 오늘 논문은 그래프 데이터를 다루는 거였는데 왜 굳이 이미지를 썼을까요? 자신들의 그래프 CNN 모델이 기존의 완벽한 격자 기반 CNN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뒤처지지 않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극단적인 역발상이었습니다. 아, 정면 승복은요? 네, 연구진은 평범한 2차원 픽셀들을 억지로 8최근접 이웃 구조로 연결했습니다. 즉, 픽셀 하나당 주변에 인접한 8개 픽셀만을 선으로 연결하여 인위적인 그래프로 재구성한 뒤 테스트를 진행했죠.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9.14%의 정확도를 기록하며 원래 격자 구조의 기하학적 이점을 100% 누리고 있던 일반 표준 CNN의 99.33% 성능에 거의 육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억지로 불규칙한 척 꼬아놓았는데도 기존 챔피언과 대등한 싸움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문에서 가장 소름 돋는 비판적 통찰은 그 다음 통제 실험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험이었죠? 연구진은 픽셀들을 방금 전처럼 8최근접 이웃으로 묶지 않고 완전히 무작위로 선을 연결해버린 무작위 그래프 구조를 만들어서 동일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데이터에 담긴 픽셀값 자체는 완벽히 똑같았지만 구조만 엉망으로 섞어놓은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도가 무려 95.39%로나 뚝 떨어졌습니다. 99%대에서 놀던 모델이 95%로 떨어졌다면 딥러닝 세계에서는 거의 치명상이나 다름없는 추락이네요. 그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이것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그저 던져주기만 하면 알아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네. 아무리 모델의 수학적 구조가 훌륭하고 채비셰프 다항식이 빠르다 한들 우리가 정의한 그래프 안에 데이터 고유의 지역성, 정상성, 합성성이라는 통계적 가정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어야만 필터가 의미 있는 특징을 잡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데이터가 아무리 방대해도 그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해 주었느냐, 즉 지도의 질이 결국 AI의 시야를 결정한다는 핵심적인 통찰을 수치로 보여준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인공지능의 본질을 꿰뚫는 중요한 지점이네요. 알고리즘의 성능 이전에 데이터 아키텍처 자체가 성패를 가른다는 거군요. 그럼 이미지 말고 본래 목적인 비유클리드 데이터, 예를 들어 텍스트 실험 결과는 어땠나요? 두 번째 실험이 바로 텍스트 카테고리화, 20뉴스 데이터셋이었습니다. 약 18,000개의 텍스트 문서가 정치, 스포츠 등 어떤 주제인지 분류하는 작업이었죠. 네. 텍스트의 단어 모음은 그 자체로 명확한 기하학적 형태가 없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 워드2백 같은 임베딩 기술을 사용해 단어들 사이에 의미적 유사성을 계상했습니다.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을 묶었군요. 네, 그리고 한 단어가 의미상 가장 가까운 16개의 단어와 연결되도록 16 최근접 이웃 그래프를 구축했죠. 그 결과 68.26%의 정확도를 달성하며 수많은 파라미터를 소모해야 하는 완전 연결 신경망 모델들을 가볍게 압도했습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연산 속도는 어땠습니까? 아까 채비-시프 다응식으로 선형 복잡도를 달성했다고 했는데요. 네, 그 부분도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코스링 단계 가짜 노드 트릭과 결합되어 CPU 환경이든 GPU 환경이든 상관없이 기존 전통적인 2차원 CNN 모델들을 돌릴 때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연산 속도 향상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 이론적인 최적화가 실제 하드웨어 아키텍처 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자,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을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이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연구가 인공지능 역사에 남긴 발자취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수학적 엄밀함과 엔지니어링의 실용성이 어떻게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마스터피스입니다. 마스터피스? 네, 초기 연구들이 겪었던 막대한 속도 저하와 제어 불가능한 필터라는 치명적 한계를 채비셰프 다항식이라는 고전적 도구를 통해 완벽히 극복했습니다. 엄격한 국소 지원을 보장하고 연산 복잡도를 선형적으로 낮췄으며 그라크러스와 가짜 노드 트릭으로 구조적 불규칙성마저 길들였죠. 대단하네요. 단순한 성능 개선 논문을 넘어 그래프 신호 처리라는 수학의 한 분야를 딥러닝이라는 강력한 엔진 안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향후 그래프 신경망 연구 폭발에 방아쇠를 당긴 기념비적인 기여라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도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그 치열한 고민의 과정을 함께 목격하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 문 너머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분자 구조를 분석해 새로운 생명공학의 길을 여는 신약 개발, 거대한 교통망 최적화 등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복잡계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 궤적을 짚어보는 것은 또 다른 흥미로운 상상을 자극합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복잡한 관계망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다면 그 다음 진화의 단계는 무엇이 될까요? 전문가님의 그 말씀에 이어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조금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문을 통해 거듭 확인한 사실이 있죠. 네, 인공지능의 뛰어난 분석 능력은 결국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연결해서 넘겨주느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위 그래프 실험에서 AI가 완전히 길을 잃었던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만약 인공지능의 성능이 이 지도의 질에 그토록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면 미래의 AI는 과연 인간이 떠먹여주는 데이터 구조에만 만족할까요? 인간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수십억 개의 변수 사이에서 AI 스스로 세상에 숨겨진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신만의 거대한 그래프 연결망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과 AI가 인식하는 현실의 지도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질문이네요. 정답이 없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탐구를 마친 여러분 각자의 상상력에 맡겨두겠습니다. 알매 경계를 넓혀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롭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